책을 듣다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 살면서 꼭 한 번은 만난다입니다. 글쎄요, 한 번만 만나면 좋으련만. 전 벌써 여러 번 만난 것 같은데요. 작가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도라이 질량보존의 법칙이 어디든 적용이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일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힘들어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살면 살수록 인간관계는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날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참고 아무 말 없이 있어야 하는지, 나도 한 성깔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지. 하지만 한판 하고 난 뒤에 일을 감당하기엔 제 성격상 뒤집어 엎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퇴근 후에 남편에게 연락에 그 사람 험담을 하며 제 마음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결국 저는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게 되죠. 그러다 문득 왜 내가 그만둬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은 아무 죄책감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정말 가장 참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닌가요? 몇 개월을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러워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는 일이 즐거움이고 행복이어야 하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면 어떡할까요? 정말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에 대해 알게 되면 내 마음 다치는 일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읽다 보니 아뿔싸, 그 사람, 피곤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사실 모든 인간관계는 보는 입장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 싸우고 나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 것처럼요. 이 책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와 상생하는 방법과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피곤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나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출판사 세멘파커스에서 펴내고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심리학 강연으로 유명한 일본의 심리학자 에그모토 히로아키가 썼으며 일본어 번역가로 활동 중인 이지연 님이 번역했습니다.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엮이면 왠지 모르게 지치고 피곤하고 성가신 일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휴일 오후에 학부모들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수다를 떠는 상황에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 우리 애가 이번 시험을 아주 말아먹었어요. 반태작을 해왔지 뭐예요? 아, 정말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도 있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커서 뭐가 될지 너무 걱정이에요. 곧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아직 어리잖아요.
오히려 어렸을 때 열심히 뛰어놀던 애들이 고학년 되면서 마음 잡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요? 커서 열심히 공부할까요? 아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아니, 엄마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자식을 믿어줘야죠. 그렇긴 한데 전혀 상상이 안 돼서요.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를 꽤 의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주면서 긍정적인 말로 응원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믿고 기다려야겠네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정작 자기 자식이 더 나쁜 성적을 받아와 속상해 죽겠는데 상대방이 더 앓는 소리를 하니 자기 속내 감추랴 위로해 주랴 속에서 천불이 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만 하소연할 뿐 위로해 주는 사람의 자녀는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재밌는 것은 학부모, 이웃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고 나면 기가 빨리고 피곤하다고 털어놓으면서도 항상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악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라는 말을 덧붙인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에게 끝없이 위로의 말만 원하는 그 사람을 왠지 뒷담화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이는 거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자존감만 찾으려는 그 사람들의 그물에 걸린 셈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몇 가지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지치게 하는 그 사람 10가지 유형 알아볼까요? 첫 번째, 초이민형. 쿠크다스 같은 그 사람 멘탈 지키다가 내 멘탈 먼저 부서진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왜 저렇게 난리를 피우지? 어이없어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할 만큼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큰 일이어서 저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수성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금방 들뜨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한없이 가라앉는 편이죠.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 기복이 특히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사람들은 마음의 완충제가 그 충격을 완화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입은 마음의 완충제가 없어 충격을 완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충격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감정은 감정을 자극하고요. 자신의 감정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감정 기복이 격한 사람과 같이 있어서 피곤한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또 있습니다. 이미 소시적부터 사소한 일로 야단법석을 떨거나 전전긍긍하는 등 뭘 해도 쉽게 상처받는 성격을 주변에 잘 드러내왔다는 점입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시험 당일에 아, 어떡해. 집중이 안 돼. 라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친구와 시험이 끝나자마자 망했다. 아무것도 못 풀었어. 라며 난리를 치는 친구는 대부분 동일 인물입니다. 연인에게 사정이 생겨 데이트를 다음 주로 옮기자는 연락이 오면 그렇구나. 다시 약속 잡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엉뚱하게 튑니다. 뭐지? 나한테 질렸나? 생각해보니 바로 전 데이트에서 뭔가 말이 잘 안 통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풀이 죽거나 쉽게 상처받습니다. 작은 상황도 혼자 견뎌낼 힘이 부족해서 매사에 끙끙거리며 난리입니다. 이는 회복 탄력성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성질, 즉 마음의 복원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래는 물리학 용어로 탄력을 의미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다시 복원하는 능력,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도 상처받지 않고 적응하는 힘. 일시적인 우울 증세는 볼 수 있지만 빠르게 다시 일어서는 힘.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힘.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런 타입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풀이 죽지 않게 복돋아 줘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분위기가 다운되고 우울해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피곤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하니 가뜩이나 바빠서 여유가 없을 때는 짜증나고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격지심형. 세상 모든 일을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본다. 매사에 경쟁심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금요일 저녁 맡은 업무가 끝나서 퇴근하려는데 동료가 아직도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 후에 가족과 만날 약속이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남아서 도와줄까? 라고 말을 건넸고, 그 동료는 고맙지만 괜찮아, 수고했어, 어서 들어가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편히 퇴근했죠. 다음 주 출근을 했더니 친한 동료가 복도로 불러냅니다. 너 지난주에 쟤랑 무슨 일 있었어? 딱히 걸리는 일이 없어서 반대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어이없게도 그 직원은 본인이 야근을 하는데 내가 아직도 못했냐, 요령이 없다라며 바보 취급을 했다고 주변 사람에게 내 험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야근하던 동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의식과 적대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와줄까라는 친절에도 자신에게 상대방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뽐내려는 거야. 아직 일을 다 못했냐고? 지금 나를 깔보는 거야. 일 좀 한다고 아주 기분이 좋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타입은 동료가 일을 잘해도 문제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공을 세우면 다 함께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부럽기도 하지만 동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타입은 솔직하게 축하 인사를 건네지 못합니다. 부러움을 넘어 질투가 나기 때문이죠. 매출이라 해봤자 고작 몇 천만 원 가지고. 동료의 성공을 깔보고 김새는 말을 하거나, 저는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주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경쟁심에 불타올라 필사적으로 잘난 척을 늘어놓죠. 이런 타입은 회의하는 자리도 우열을 가리는 투쟁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본인의 유능함을 어필하려는 듯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세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는 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시간을 질질 끌게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왜 저래? 하며 짜증이 납니다. 혹여 이런 타입이 내놓은 제안이나 발언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반대하려는 의도도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도 없는데 공격적인 반론이 들어옵니다. 경쟁심이 강해서 상대방은 아무 의도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대적 기인 편향이라는 인지 왜곡입니다. 적대적 기인 편향은 다른 사람들의 애매한 행동을 상냥한 태도보다는 적대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해석 편견입니다. 어쨌든 이런 타입에게 누군가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본인의 반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공격적인 논의를 벌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을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세 번째, 부채질형. 눈치를 밥 말아 먹고 분위기도 같이 말아먹는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분위기를 한 번에 망치는 용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 사람은 부서로 돌아오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그거 알아? 이번에 40대 관리직 연봉을 대폭 삭감한대. 그 말이 들리는 주변 동료들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쟨 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과장도 40대인데 참. 사람들이 애써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자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또 떠듭니다. 특히 실적이 부진한 40대 관리직은 권고사직에 들어갈 수도 있다던데. 더욱 자극적인 단어를 섞어 모두의 이목이 쏠리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은 더더욱 못 들은 척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 사람들은 지금 가시방석입니다. 더 심한 말이 나올까 조마조마하기까지 하죠.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주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은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 라고 생각할 법한 화제를 아무렇지 않게 뱉어서 주변 사람을 경악하게 합니다. 그가 경솔하게 초래한 갑분싸의 책임은 어째서 모두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은 뜬금없이 주변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상대방을 자주 짜증나게 만듭니다.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평소처럼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데 갑자기 듣기 거북한 말을 합니다. 늘 그래왔기에 익숙한 일이라고 해도 가뜩이나 실수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불쾌한 말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깜빡해서 불만사항이 접수됐고 상사에게 한 소리 듣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꼭 이럴 때 와서 말을 건넵니다.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 이 정도까진 괜찮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대답했으면 제발 그냥 적당히 돌아가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진짜? 별일 없어? 난 또 네가 무슨 실수를 했나 했지. 넌 실수를 자주 하잖아.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 속을 긁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누군가 상심한 모습을 보면 일단 가만히 내버려 둔다거나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겠지만 이런 타입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배려를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아픈 상처를 들추고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말을 태연하게 합니다. 눈치도 없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등 행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데 일일이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에 얼마나 서툴까요? 눈치도 없고 분위기 파악이 더딘 사람이 점점 늘고 있으니 가능하면 말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명확하게 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말로 표현하고 확인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눈치껏 알아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언어에 의존하는 문화와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라는 개념입니다. 저맥락 문화란 사람들 사이에 공통의 문화적 맥락이 없고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통하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이에 반해서 고맥락 문화란 사람들이 공통의 문화적 맥락을 갖고 있어서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고맥락 문화의 특징이죠. 에둘러 말하기, 이심전심, 암묵적인 이해, 분위기 파악 등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 미루어 짐작하고 파악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공감 능력이 높기에 가능합니다. 고맥락에 적응하지 못하는 요즘 세대들 중에서는 본인은 지시대로 따랐지만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주변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좀 다르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의 상담 요청이 오기도 하는데 눈치가 없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을 짜증나고 질리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중요하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등 타인을 살피려는 생각이 없어서 눈치도 없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행간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언행은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의 욕구 충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하고 직성이 풀리면 그만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일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기가 막히든 코가 막히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어댑니다. 이런 둔감함은 주변 사람에게 최악의 민폐일 뿐만 아니라 눈치 없고 악의가 없는 만큼 엮이면 매우 피곤합니다. 네 번째, 쭈그리형. 쓸데없이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산다. 자기 방어 의식이 매우 강해서 불필요한 변명이 많거나 몸을 사리는 사람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자기 불구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자기 불구화란 만일 실패하더라도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고 미리 본인에게 어떤 문제나 장애가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도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나 어떡해 공부를 하나도 못했네 라고 말하는 친구를 학창시절에 한두 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과제가 매우 어렵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그 근거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황상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풍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최선을 다했지만 만일의 경우 일이 잘못됐을 때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무리인 것을 알고도 도전했다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컨디션 난조를 강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볼게요. 본인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둠으로써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을 때에 받을 상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령 마감 날짜를 대충 정해서 업무를 분배하면 알겠다고 하면서도 말을 덧붙입니다. 실은 지금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고객의 신뢰도가 높긴 하지만 까다로운 고객이라 그쪽 일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현재 얼마나 바쁜지를 어필합니다. 그럼 자네는 힘들겠군. 상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려고 하면 더 가관입니다. 아닙니다. 대충 말씀하신 날까지 맞춰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 쓰듯 본인이 해내보겠다는 오히려 열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은 멘트를 날립니다. 그럴 거면 피곤하게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집니다. 건강 상태를 운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괜찮지만 아직 다 회복한 게 아니라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려고 하면 그래도 괜찮으니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아무 말 말든가. 왜 저래 정말?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몸이 평소 같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렴풋이 인식시킴으로써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보증을 써두는 것입니다. 5번째, 내로남불형.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맞다고 떠든다. 본인 나름의 정의감에 비춰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없다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만의 정의감으로 무장한 이런 타입들은 부정의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일단 아니부터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글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건 이상합니다. 아니, 그런 건 말도 안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일단 맞는 것이고 상대방의 생각은 부인하고 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 위주의 생각, 내 기준, 내가 맞다는 생각으로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겠군요. 라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입은 본인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견해와 이치가 존재한다는 관점에 서지 못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결론 짓습니다. 이런 타입과 논쟁을 벌이면 남의 말을 듣지 않기에 이견을 좁힐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할 마음이 없어서 의견이 다르면 정말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라고 비난하거나 때로는 용서할 수 없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은 정의의 사도라는 자아도취적 감정이 존재합니다.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본래 진보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발언을 하거나 혁명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가리켰지만 요즘은 자신과 다른 것을 배제하려는 보수적인 사람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어감을 다소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의 특징은 사회나 조직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다는 자기 나름의 정의감에 불타올라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인물 및 조직, 제도 등을 철저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착각하고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편견으로 똘똘 뭉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타입 중에는 미심쩍거나 이상한 점이 있어도 못 본 척하거나 몸을 사리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은 꼭 하는 정의의 편에 선 정의의 사도라고 믿습니다. 이런 의식의 이면에는 메시아 콤플렉스가 존재합니다. 메시아 콤플렉스는 무의식 속에 자신은 구세주라는 생각이 있어 필요 이상으로 타인과 사회 혹은 조직을 구하려고 하는 심리를 가리킵니다. 구한다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달갑지 않은 피곤한 존재이기만 합니다. 본인은 정의감이 불타올라 행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열등감과 일그러진 우월감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이기 쉽습니다. 업무상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무의식적으로 열등감이 느껴졌을 때 그 열등감을 떨쳐버리고자 정의의 사도가 된 것 마냥 표적으로 삼은 인물이나 조직, 제도를 비난합니다. 허점이 있는 표적을 비난함으로써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충동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기에 냉정하지 못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의를 해도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본인의 논리와 이치만 내세울 뿐입니다. 6번째, 절차 집착형. 모든 일에 유도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번에 살펴볼 타입은 순서나 규칙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대한 부분도 아니고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업무에서도 세세한 규칙을 들이밀며 업무 처리를 방해합니다. 한마디로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사사건건 절차를 들이대는 타입에게 대체 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해주지 않지? 라며 불만을 느끼는 분이라면 아마 상황을 봐가면서 본인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즉 임기응변에 강한 타입일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필요 이상으로 규칙에 집착하는 타입은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이 별반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명확하게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유로운 상황에 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임기응변의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합니다. 절차대로만 한다면 임기응변의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규칙을 붙잡고 늘어지는 행동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대처에 한 발 늦는 일이 발생해도 규칙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추궁당할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절차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특히 더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논리력과 발상력, 기획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절차만 운운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거지? 이해할 수 없어 짜증이 날 수밖에요.
절차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걸 따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절차만 따라서 움직이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부족한 발상력과 판단력을 감출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능력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동력이 탁월한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바보의 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피곤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어리광쟁이형. 사람들의 관심이 나를 감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칭찬을 못 받으면 의욕을 상실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거나 큰 성과를 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런데 바로 이 어리광증형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칭찬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자라서 그리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대개는 칭찬이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 타입의 사람은 삐치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말 그대로 어리광이 심한 사람들인 것이죠.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는 다음의 전형적인 2가지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공감과 수용에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칭찬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패턴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아이의 모든 어리광을 받아주며 곱게 키워서 본인은 특별하다는 의식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 타인에게 과도한 칭찬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자신을 지켜 세워주길 바라는 타입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항상 마음속에 불안을 품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가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주 큰 심리적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을 대하는 포인트만 잘 알고 있으면 다루기 쉬운 면도 있죠. 물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엮이면 피곤하긴 하지만요. 8번째, 겸손 진상형. 듣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고 못 들으면 서운해 죽는다. 배려와 이해심은 일종의 미학이지만 이것도 도가 지나치면 피곤해집니다. 특히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도 극구 사양하는 사람을 보면 어지간히 좀 해라. 그만 속내를 드러내 라고 말하고 싶어지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공휴일에 예정된 거래처 이벤트에 누군가는 꼭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날 애랑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라며 곤란해하기에 그래요? 그럼 제가 갈게요. 저는 아무 일 없어요. 라며 대신 참석하겠다고 하면 모처럼 휴일인데 미안해서 어쩌죠? 애를 잘 달래서 다른 날 갈 수도 있기는 한데 라고 말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갈게요. 라고 말해도 정말요? 괜찮아요? 미안해서 어쩌죠? 라며 계속해서 상황을 질질 끕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럼 처음부터 이벤트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말던가 라고 쏘아주고 싶지만 꾸역꾸역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뻔히 보여도 도대체 뭐야? 어쩌라는 거야? 맨날 이런 식이라니까 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기획되어 구성원을 추천받으려고 할 때
본인이 그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심증을 헤아려서 추천해 주겠다고 말을 꺼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요? 아직 부족하죠. 아니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보다 더 나은 적임자가 있을 것 같은데. 뻔뻔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겸손을 떱니다. 이런 행동은 무의식 중에 본인의 인상을 조작하려는 행동입니다. 무턱대고 본인을 비하하는 타입도 피곤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난 구제불능이야 라며 신세한탄을 합니다. 일단 구제불능인 자신을 한탄하며 무능함을 알리는 데 여념이 없죠. 본인의 유능함을 떠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굳이 무능함을 떠벌리는지 모르겠다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듣고 싶은 말이 빤히 보이는 만큼 주변 사람들은 지칠 뿐입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해라 하고 쏘아붙이고 싶지만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총동원해서 격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9번째, 구구절절형. 그래서 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소리가 절로 나온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이 장황하기만 하고 요점은 없어서 짜증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일단 이런 타입은 서두가 길죠.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협업자와 미팅하는 자리에서 이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서두이고 어디부터가 본론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답답할 뿐이죠. 말이 장황한 이유는 취사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요약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을 두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이야기는 빼고 이해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핵심만 간추려서 말합니다. 10번째, 라떼, 빌런형. 과거 이야기 안 꺼내고는 대화가 안 된다. 조직이라는 공적인 굴레가 사라졌는데도 더 꼴사납고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왕년에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고 그것이 본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일수록 정도는 더욱 심합니다. 이런 타입은 주변 사람들이 치켜 세워주지 않으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서 분위기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면전에 대고 불만을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피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직함은 조직 내부 사람이나 동종업자처럼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인간관계에서는 무의미하죠. 그런데도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타입은 동호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동호회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식 때문에 누군가가 본인을 치켜 세워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잡일하는 사람을 봐도 돕지 않습니다. 신입 회원이면서 잡일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쯤 되면 본인 스스로가 적응을 거부하는 꼴입니다. 이런 타입은 직무상 역할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업무상 연을 맺은 이들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아주 씁쓸한 인생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은 퇴직으로 직함을 잃었을 때가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군말 없이 본인의 의견을 따라주고 기분을 맞춰주던 부하 직원도 동료도 없습니다. 아무도 본인을 치켜 세워주지 않죠. 욕구 불만으로 짜증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과거의 직함을 운운하면서 잘난 척을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점차 잃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동창회, 동호회, 이웃과의 만남처럼 모두가 대등한 관계에서 어울리는 모임에서 이런 타입은 상대하기 힘들고 되도록 엮이고 싶지 않은, 실로 달갑지 않은 피곤한 존재입니다. 네,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 10가지 유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음, 그 사람의 꼬인 성격은 바뀔 수 있을까요? 아, 이 책은 말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안 변한다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고 내 속 편안해지는 법. 이 책에 나와 있는 8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편하기 위해서다. 솔직히 누군가 짜증내는 말을 하거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나면 과연 분위기가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감이 맴돌고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지적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의 심리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왜 그런 언행을 했는지 그 심리적인 요인이 빤히 보여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행동 패턴의 이면에 숨겨진 심리 메커니즘을 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뻔뻔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죠. 당신은 마음속에 모니터 카메라가 고장나서 자신의 언행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속 모니터 카메라까지 운운하며 이렇다 저렇다 지적한다고 과연 그 사람이 반성을 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오히려 흥분해서 반론을 제기할 테죠. 논리적으로 반론할 수 없을 때는 감정적인 반발심을 드러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뻔합니다. 가벼운 지적과 주의에도 감정적인 반발심을 드러내며 필사적으로 핑계를 대서 본인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네는 왜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지 아나? 열등감 콤플렉스가 강해서 그런 거라네. 자신감이 없고 남들이 바보 취급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강한 거지. 그래서 남들이 자네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 얕잡아 본다는 불안감이 자극돼서 감정적으로 욱하거나 필사적으로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남들 눈에 얼마나 보기 흉한지 아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자네 마음속의 불안감을 들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네를 자신감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만들지. 실제로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자네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되돌아보지 않아서 부족한 점을 고치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 이런 점은 고치는 편이 좋겠어. 과연 이런 지적을 받고 냉정해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열등감 콤플렉스가 활성화되어 매우 거세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콤플렉스는 무의식에 몰려 있어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공격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의 언행 뒤에 숨겨진 심리 메커니즘을 지적해도 상황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만 망치고 더 성가신 일만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지적은 금물입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편하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읽고 나면 그 사람 참 피곤하다 라고 느끼는 감정에는
본인의 가치관과 평상시 모습이 많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피곤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부터는 주변에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스스로의 모습도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는 부하 직원을 피곤하게 느끼는 사람은 권위주의자라서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타입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변 사람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겠죠. 상사의 조언을 매번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향상심이 부족한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열등감 콤플렉스가 강해서 본인의 실수나 부족한 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두 타입 모두 이대로는 성장할 수 없겠죠. 때때로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죠.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타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로는 편견에 사로잡혀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편협해지는 것은 물론 업무상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하거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가꾸지 못하는 등 한계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왜 이것도 모르지? 왜 이렇게 능률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일하지? 하며 상대방의 부족한 이해력과 낮은 업무 능률에 짜증을 내는 일이 잦습니다. 본인보다 이해력이 나쁘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잘 이끌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팀플레이는 엉망이 되죠. 회의 시간에 여러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사소한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하며 짜증이 나거나 업무를 분배할 때 세세하게 주의사항을 말해주는 선배를 보고 쓸데없이 세심하니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하며 짜증이 나는 경우는 급한 성격 탓에 신중함이 부족한 타입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충 넘어가려다가 미흡한 판단으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쉽게 짜증을 내는지, 본인이 어떤 사람을 피곤하다고 느끼는지를 되돌아보면 자신의 가치관과 스타일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개선점도 보일 것입니다. 네,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 10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절대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내 속이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나 또한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누군가를 만나 관계를 이루고 산다는 건 분명 즐거우면서도 힘든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때 특히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가치관이 다르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대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여기고 내 인생 최악의 사람으로 결론 짓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른데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싶지만 그래도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말을 섞는 일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지만 이 책을 통해 그동안 피곤하게 느껴졌던 주변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면서 짜증이 줄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직장인의 필독서라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